어머나 세상에 홀어머니도 아니고 아예 안 계신 분을 사위로 맞으라니요? 하긴 어머니가 안 계시니 뭘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모욕한 오만함의 대가, 그의 보이지 않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세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 복수의 끝은 과연 파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줄 교육일까요? 진짜 품격과 지켜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초봄 오후, 나는 아들 최하준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런 하준이를 보며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의 어머니 오민경이 방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민경은 나와 하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오민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하준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저 혼자 왔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하준이를 향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홀어머니도 아니고 아예 안 계신 분을 사위로 맞으라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굳어진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민경은 멈추지 않고 하준이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가 홀로 자란 시간을 조롱했습니다. 남자만 있는 집에 저희 딸을 어떻게 보내나요?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하준이의 잘못인 양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오민경은 계속해서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긴 와이프가 없으니 뭘 아시겠어요. 그녀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민경은 마지막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인데. 하준이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파기되는 듯 했습니다. 오민경이 승리감에 젖어 웃는 것을 보며 나는 묵묵히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서늘한 기운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하준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나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손길에 하준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에서 하준이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가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겠지요. 오민경은 평범해 보이는 나를 얕잡아 보았지만 나는 아들을 모욕한 그녀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고요한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아빠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하준이는 내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준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방 안에는 손때 묻은 재무제표와 투자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중 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박윤희의 아버지 박진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에게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업을 하다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뛰어난 안목으로 수많은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익명의 투자자가 되어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박진성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익명으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박진성은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에게 이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빠가 투자한 자금이 회사의 가장 큰 자금줄이었단다. 그 사실을 박진성 사장님도 그 가족들도 모를 거야. 이제 아빠는 이 모든 지원을 멈출 거야. 하준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모욕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 익명의 투자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기업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수호그룹의 최성진 회장도 있었습니다. 최성진 회장은 나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내 친형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 오해가 있어 연락이 끊겼었지만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박진성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내가 익명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사의 존립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말없이 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얼마나 조용히 사용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성진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우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하준이가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준이 상견례에서 오민경이라는 여자가 하준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걸 두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형, 이제 그 회사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네. 최성진 회장은 나의 말을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나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구였기에 나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내가 익명의 투자자로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최성진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이 한마디에 하준이를 향한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시위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전략적인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조용한 투자 철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진성의 회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박진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었죠. 평소처럼 활기 넘치던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동 승인되던 은행 대출건이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진성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탱하던 익명의 거액, 투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성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그 익명의 투자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 여겼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위기를 넘기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성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우리 회사를 떠난단 말인가? 그때부터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결제를 현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들은 이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의실에서는 박진성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회사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것만 같아.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나의 치밀한 계획은 회사의 동맥을 서서히 막아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박진성은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민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우리 회사 무너지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처럼. 박진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민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 찻잔을 내려놓던 나의 서늘한 눈빛과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성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무렵 나는 오민경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오랜 지인인 한정아 사모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는 오민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정아 사모님에게 오민경의 과거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민경이가 한때는 참 어려운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야. 한정아 사모님은 나의 말을 듣고 오민경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민경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교 모임에서 오민경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민경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부인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오민경은 당황했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은 이제 그녀의 사회적 지위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민경은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날 나의 차갑고 고요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침이라고도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민경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딸 박윤희가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박윤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최하준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민경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박윤희는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깊은 자책감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오민경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윤희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하준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모습에 오민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윤희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민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최하준 씨 아버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오민경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박윤희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최하준 씨와 아버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하준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오민경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이제는 딸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오민경의 뇌리에 상견례 날 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민경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민경은 일주일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서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민경을 압도하는 듯했죠. 나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민경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민경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민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민경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 즉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딸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를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장님이 하신 일인가요?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민경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민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민경은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딸 박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박윤희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윤희는 곧바로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나는 윤희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박윤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그날 저녁 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호그룹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비서는 회장님께서 박진성의 회사와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오민경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오민경과 박윤희를 잠시 바라보다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오민경은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민경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박윤희 역시 깊이 인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민경과 박윤희가 떠난 후 하준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수호그룹 최성진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나의 친형임을 밝혔습니다. 하준이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나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하준이가 상처받은 걸 이 아빠는 참을 수가 없었어. 하준이는 나의 품에 안겨 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윤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박윤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나와 하준이는 마당에 앉아 겨울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런 하준이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머, 기사님이 사돈 되세요? 운전기사 아들이니까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듣자 하니 요즘 변호사도 많아서 힘들다던데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겠어요. 아버지 일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 물려받을 회사가 없구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운전기사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날,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을 버렸고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아버지와 아들. 멸시를 삼키며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운명의 장난처럼 그를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그의 앞에 피의자로 앉게 됩니다. 과거의 연인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오만했던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선처를 애원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마디뿐. 이것은 가장 처절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정의 구현일까요? 한마디의 조롱이 불러온 지독한 악연.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서지민은 제게 온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지민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눈부시게 흘러갔습니다. 로스쿨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지민은 유일한 숨구멍이었고 지친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는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런 지민이 제 앞에 반지를 내밀며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될까? 그 한마디에 지난날의 고단함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던 날,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제가 평생 그려왔던 가장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고 되뇌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성홀딩스 회장님의 전담 운전기사. 그것이 아버지의 직업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민의 가족 앞에서는 초라한 꼬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직감하셨던 겁니다. 우진아,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진 않겠냐? 밤늦게 조용히 건네시는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큰 소리쳤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순진함이 어쩌면 가장 큰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아버지의 구두를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평생 남의 차를 닦아오신 아버지의 손.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민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 서영철 씨의 점잖은 미소와 어머니 한은정 씨의 고상한 몸짓, 그리고 지민을 쏙 빼닮은 오빠 서도연 씨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부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상견례 자리에 뒤늦게 나타난 사람은 지민의 새언니 윤세영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도도한 표정. 첫인상부터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세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아버지의 심장에, 그리고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 기사님이 사돈되는 거야? 순간 상견례 장소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차마 아버지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꽤 신경 쓰셨나 봐요. 하긴,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테니 긴장도 되시겠어요. 늘 회장님 뒤에만 서 계시다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농담이라도 하는 듯 가볍게 웃으며 잔인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사람 하나는 착해서 사람 배경 같은 건 잘 안 보나 봐요. 그래도 집안끼리 수준은 좀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어머님? 윤세영의 물음에 지민의 어머니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윤세영은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듣자 하니 요즘 변호사도 많아서 힘들다던데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겠어요. 아버지 일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 물려받을 회사가 없구나. 윤세영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윤세영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힐끗 쳐다본 아버지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고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제 심장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아,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원래 그런 걸 어떡해요. 안 그래요, 아버님?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죠? 하기야, 평생 운전만 하셨으니 다른 건 뭘 할 줄 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민이가 시집가면 용돈은 좀 챙겨주겠죠?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남편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도 있고 청소팀 같은 곳이라도 괜찮으시면요. 아니면 뭐 저희 집 주차 관리라도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건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경력도 있으시니 특별히 채용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참, 우진 씨는 좋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예단이라도 해주시려나? 얼마나 되려나? 우리 지민이 명품 가방 하나 값은 되려나요?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다 가족 되려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운전기사 아들이니까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 이제 우리 집안 행사에선 대리운전 부를 일 없겠네요, 아버님? 웃음기 섞인 그 목소리가 제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생면부지의 여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지민을 보았습니다. 지민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도 오빠인 서도연도 그 누구 하나 윤세영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동등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말을 뱉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사랑은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믿었던 사랑의 허상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와 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서지민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일까요? 새언니의 무례한 언행이 미안하다는 걸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방관한 자신의 침묵이 미안하다는 걸까? 어느 쪽이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가 골목 어귀에서 거짓말처럼 서지민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새에 수척해진 얼굴. 지민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이제 와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날 침묵이 지민 씨의 선택이었으니까. 제 단호한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버지는 도성홀딩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날 무시하는 사람들 옆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놓으셨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을 놓았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부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평생의 자부심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금과 평생 모아오신 적금을 모두 털어 작은 소형 물류 배송업체를 차리셨습니다. 간판에는 정직배송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는 인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 걸고 내 진심을 실어 나를 거다.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며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법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되겠다. 법의 힘으로 저와 아버지를 조롱했던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 악물고 버티는 제게 아버지는 묵묵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배송을 나가시는 아버지는 잠든 제 머리맡에 따뜻한 밥과 국을 놓고 가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셔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정직 배송은 처음에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의 배송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물건을 건넬 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고객의 작은 요청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진심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뒤로하고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세상에 던지는 우리만의 방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고 우리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 배송은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에서 시작된 주문이 점차 인근 시장과 소규모 업체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늘어난 주문량에 몸은 고단했지만 얼굴에는 하루하루 활기가 넘쳤습니다. 남의 차가 아닌 정직 배송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트럭을 운전하는 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수험 생활 끝에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칼날, 검사가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검사 임용 시험을 준비했고 몇 달 뒤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생 드시지 않던 술을 꺼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잔을 채워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결국 우리 방식으로 증명했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짓밟힌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고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온 시간.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온 우리 부자의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첫 출근날, 저는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수많은 사건 파일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사건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윤세영, 그리고 서도연. 혐의는 도성홀딩스 공금 횡령, 액수는 3억 8천만 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우연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사실에서 윤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윤세영은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윤세영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예전의 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운전기사 아들이 날 수사한다고? 출세했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좀 보자.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표정.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정우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의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윤세영 씨,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흔들림 없는 태도에 윤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와 윤세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와 자신의 죄를 심판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칼 끝은 오직 진실만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세영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수법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지민의 아버지 서영철 씨와 서지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정직배송 사무실 앞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못난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영철 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지민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자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한편의 위선적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꿇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긴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요? 이젠 그 사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철 씨가 돌아간 후 서지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끝이야? 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끝이었어요.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검사석에 서서 윤세영과 서도연의 혐의를 하나씩 입증해 나갔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 앞에 변호인 측의 반박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선 윤세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복수야. 사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라고.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사를 향해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범죄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검사의 일입니다. 제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윤세영과 서도연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정직 배송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살아온 거죠? 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응.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조롱했던 세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을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부자는 비로소 조용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정의는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진심을 실어 나르면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이었고 아버지와 저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